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실은 윤명철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조선 문명권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구석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라든가 이 시대에 고조선 또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직접 현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란 것은 그렇지가 않죠. 한국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좀 그랜드 디자인을 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미국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역사를 통해서는 거시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거시적 시각에서 보질 않고요. 당대적 시각, 미시적 시각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숙지하거나 또는 미래에 대해서도 전략을 수립하는데 좀 부족하죠. 이런 것들은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쌓이게 되면 결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선진국들이 이렇게 역사 의미를 중요시 여기고 역사 교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한국 사회가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효용성,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저는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길 바라고 있고요. 현대사, 근대사도 중요하지만 그 시온이 되는 고대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뿌리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국들이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흔들 때, 민족적 자존심을 흔들 때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고대사, 즉 시온이기 때문에 많은 왜곡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계가 또는 지식 일반이 대응을 잘 하지 못한 탓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거나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 역사, 특히 고조선에 관해서는, 원조선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꽤 오랫동안에 걸쳐서 아직 고조선 실체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실을 외운다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을 만족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조선이 있기 전까지 원조선이 생성되기 이전 단계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 아니면 수백 년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터에서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가 원조선의 성립이었구나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고요.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조선 또는 고조선에 관한 애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실에 또는 지식 흡수가 아니라 역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지혜와 그리고 과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신석기 문화로 들어가는데요. 신석기 문화는 보통 일반적으로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만큼 인류 역사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청동기 철기 문화 시작되면서 금속기의 사용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현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근원은 신석기와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신석기 문화의 연장선상에 살고 있어요. 이를테면 주거지를 비롯해서 그릇을 비롯해서 등등 모든 것이 다 신석기 문화의 연장이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란 말, 즉 레볼루션이란 말을 문화인류학자들이 써온 것이고요.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신석기 시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또는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랫동안 계속됐던 이른바 홍족세가 빙하시대가 끝이 나고 간빙기를 들어가면서 즉 충족세가 시작되면서 자연환경, 거기에 따른 생태환경이 변하게 되니까 자연계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변화가 생겼고요. 인간의 삶에도 결정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각 집단의 우열이 결정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4대 문명을 비롯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문명들을 보세요. 이미 신석기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석기 시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렇다면은 우리 문화권에서 즉 원조선의 문명권의 토대로 해서 신석기 문화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살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는 4,000년, 5,000년 이 정도도 잘 못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6,000년을 넘어서 8,000년까지도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른바 흔히 말하는 울산 지역이라든가 부산 지역이라든가 심지어는 여수 지역에서도 8,000년 가까이 되는 유물과 유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석기 시대의 연원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신석기 문화가 시작됐다는 것이 세계 학계의 견해죠. 어디? 만주, 중국, 심지어 일본 열도까지도.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일본에 관해서 조금 시각을 교정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열도가 우리보다 훨씬 문화적으로 후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BC 3세기, 즉 야요이 시대로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열도를 건너가서 그리고 그 지역을 개척하고 진출하고 또는 정치 세력을 생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야요이 문화 이전에 일본은 문화가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한반도 또는 한반도 남쪽보다는 훨씬 더 뛰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적어도 신석기 시대의 가치 기준은 토기의 제작이거든요. 토기로 보면 훨씬 뛰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야요이 시대 때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하고 강도가 높은 토기와 함께 금속기를 가져갔고 아주 중요한 농경, 즉 벼농사 재배 기술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토착민들을 지배하거나 또는 정복하면서 아니면 그들과 스팝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조목 문화를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조목 문화는 15,00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일본의 설이에요. 13,000년까지는 누구도 이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5,000년 전까지도 조목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초창기부터 만기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전기, 중기의 대표적인 토기들을 보세요. 이거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적어도 형태, 기형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징성이 부각되는 문양,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신석기문의 용기문 토기라든가 빗살무늬 토기보다 더 뛰어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 견해입니까? 세계 학계 공통된 견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본을 이해할 때 이렇게 야요이 문화 이전에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건너가기 이전에도 이 지역에는 뛰어난 문화를 이용한 집단들이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건너가서 그 토착민들 또는 원주민들과 어떤 형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일본 열도를 개척하고 그리고 거기에 흔히 말하는 고급 문화, 우리 문화를 이식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언젠가는 조목 문화의 토기들만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은 고대의 로직, 즉 상징이 숨어 있어요. 이거 얼핏만 보더라도 일본 학자들의 설을 비면은 여기는 모자 신앙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모자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모신 신앙뿐만 아니라 이미 자식에게 모든 것이 이어진다는 이런 계승성도 갖고 있었고, 이것이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하고 균형 잡힌 토길 형태에서 반영되고 있고요. 이거는 아기 뼈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토기들도 이렇게 다양해요. 이 원래 조목인들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인간과 신을 표현을 했어요. 오른쪽 그림은 일본의 조목토기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알려진 것인데,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합장을 하면서 뭔가를 기원하고 사유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터에서, 즉 원조선, 고조선의 문명권의 터 속에서의 신석기 시대의 상을 살펴보는데요. 신석기 시대의 인골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북도 제천시 황성리,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강변인데요. 여기 고인돌군의 유적이 있고 거기서 특별한 인골들이 발견됐는데 이때 아주 독특한 겁니다. 특히 황성리 인골은요,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 사상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기서 발견된 인골을 보니까 머리가 길어요. 북유럽 계통이에요. 그렇다면 유전자가 유입된 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체 해부학 또는 얼굴 복원으로 유명한 조영진 교수가 이것을 복원해 봤는데 머리뼈를 복원해 보니까 서양인의 얼굴형과 거의 똑같다. 그래서 당시 서부 시베리아의 북방계가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조건을 갖고 분석한 결과는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남쪽으로 뿐만이 아니라 저 먼 북쪽에서도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계통의 사람들이 남쪽까지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신석기 시대뿐만 아니라 청동시라든가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대 국가시대죠. 이 시기에도 지역마다 이렇게 인골의 차이가 있고 생물학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원터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논리를 역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2021년도에 있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바로 원조선 시대 때 아니면 신석기 시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물학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석기 문화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 없이 그냥 고조선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쌓은 지식, 인포메이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knowledge, 지식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인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혜를 찾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곳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과 그리고 유물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 당대 사용된 석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흑요석, 응해석, 전파람 등등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 이르기까지 석기를 만드는 능력이 얼마나 그 당시로 봐서는 고대의 테크놀로지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오스트랄피테쿠스부터 쭉 시작되지만 호모 일렉투스에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구 비슷한 걸 사용하게 되고 호모노이드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신체 전체의 구조, 손, 근육, 뼈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흑요석의 문제입니다. 흑요석은 화산지대에서만 하는 돌인데요. 그 돌은 깨게 되면은 날카로워서 칼처럼 사용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청동기 철기가 발명되고 사용됐던 시기에도 흑요석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런데 흑요석의 산지는 한정이 되어 있죠. 화산지대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 흑요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겠습니까? 당연히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교환은 단거리가 아니라 원거리 무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이동이 본격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요.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문화의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요석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흑요석이 발견이 잘 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부산의 동삼동 지역을 발굴하면서 흑요석 석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발굴을 통해서 부산의 동삼동, 조도패청, 그리고 울산의 서생포에서 발견된 흑요석으로 만든 제품들은 일본 kyushu 북서부에 있는 아리타 지역에서 수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곳에서 흑요석 제품들이 발견되니까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백두산 지역에서 흑요석을 구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무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서도 흑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이런 것을 주목하고 흑요석 문화권이란 말도 썼고요. 흑요석 무역권이라는 용어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 우리 역사학계는, 고고학계는 상당히 뒤늦은 것이죠. 일찍부터 이런 것을 주목하고 이런 이론을 세웠다면 우리 역사는 보다 더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일찍부터 물류망이 형성됐다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 못한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석기 문학을 했을 경우에 흑요석의 존재를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평양, 북한이죠. 무산의 범위구석 유적이 중요한데 여기서 발견된 것들을 쭉 보니까 이미 인간은 고대 수렵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문화의 주인공들은 사냥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벼농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초기 형태의 농경이 시작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를테면은 각종의 동물 뼈들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도구들이 발견되는데 맨 아래 보시면은 서포항 유적 2기층이죠. 서포항은 두만강 바로 밑에 있는 그 바닷가 유적지입니다. 거기서 짐승뼈를 쪼개가지고 그때다 예리한 비수처럼 매달았어요. 당연히 이것은 짐승을 찌르는 데 사용이 된 것이죠. 이것은 꼭 그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슴뼈를 중국의 흑룡강 중류에 있는 동강시 박물관에서 찍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당시에 중요한 사냥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각 시대마다 시대의 정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겔이 얘기했죠. 그러나 똑같이 시대마다 시대의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일관하는 시대적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역사학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시대를 확대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현대라든가 근대적 관점을 갖고 과거 세대를 재단한다는 것은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죠. 제가 농포리족을 비롯해서 쭉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신석기 시대 후기로 가면은
금속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청동 시대부터 철기가 시작된 건데 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었었는데 이건 전적으로 북한의 연구 성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원군 용곡사호 고인돌에서는 비파형 창급과 청동 단추가 출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4593년 전으로 추정하니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미 금속기는 현재 4500년 전 이전부터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비파형 창끝이고 청동이니까 이거는 단순한 구리의 사용이 아니라 이미 합금으로서의 청동 주조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이 주장하니까 기존의 견해와는 다르고요. 특히 한국의 학교와는 편차가 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신석기 후기에 이미 청동기 문화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신석기의 특징은 톡이죠. 그랬을 경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고령토, 성면, 곱돌 이런 등등을 섞어서 질그릇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런 흙들은 한 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죠.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문화 집단이 있었을 경우에 그 필드에서 그 터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흙이 발견될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토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을까? 지금까지도 그래서 인류는 그 토기 문화의 잔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령토인데요. 고령토 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고령토라고 그랬겠습니까? 고령 지방에서 나는 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고령이 우리 고령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요. 그 다음에 토기 형태를 보면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흔히 말해서 우리 문화권이죠. 나중에 원조선으로 출발한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토기들이 갈지자 모양이거든요. 이게 지자형 토기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전형적이고 또 동해안으로부터 남해안으로 해서 제주도까지 연결되는 것은 역시 현재 연해주 일대에 연결되니까 용기문 토기예요. 이 토기가 오히려 훨씬 더 서쪽보다는 일찍부터 발견이 되기 때문에 고산이 토기 같은 경우는 만년은 당연한 것이고요. 만천년 이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쪽에서 용기문 토기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늦게 빗살무늬 토기들이 있는데 특히 서쪽에 요소, 요동, 압록강하고 등등으로 연결되는 빗살무늬 지자형 토기들은 우리와 연관이 돼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원조선 문명의 토대가 되는 신석기 문화는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는 연해주부터 해안가를 타고 내려오는 또는 바닷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문화권 하나, 그리고 조금 시기가 늦지만은 역시 요소, 요동, 압록강, 그래서 바닷가와 또는 해안을 통해서 내려오는 동안의 문화권, 이 문화가 모두 모인 것이 현재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가 비록 용기문 토기 그리고 갈지자형 빗살무늬 토기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어업이 시작됩니다. 제가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어업 그러면은 바닷가를 생각하는데요. 바다에 사는 어업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채취하거나 물풀을 채취하거나 아니면 바닷가 근처를 오고 가는 생선들은 잡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는 어업은 비교적 늦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업 도구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것 하나, 강입니다. 강어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류에게는 강을 통해서 먼저 어업이 시작됐고 그리고 현대에 오기 직전까지도 어업 그러면은 오히려 바다보다는 강이 더 중요했고요. 특히 강 하구에는 워낙 쉽게 생선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업이 발달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히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같은 기록을 보면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잡히는 물고기의 종류들까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강과 더불어서 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많은 어업 도구들이 발견되죠. 나중에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어업 도구가 발달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찌르는 거니까 작살류입니다. 두 번째는 낚시니까 낚시꼬리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되게 되면은
바로 그물을 사용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주로 현재까지 발견된 예를 보면은 두만강 하구부터 시작해서 동해안 루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서해안 루트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말고도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다행히 만주 일대에서 그런 유적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강가라든가 가면은 고기를 잡을 때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여기 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잡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의 어업 방식이 만주에서는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업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다만 신석기 시대는 본격적인 어업 도구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의 신석기 문화를 살펴보는데요. 제가 이런 명칭을 썼어요. 마이너스 1단계. 다른 말은 모문명 또는 선문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출발이 핵심이 원조선이라면은 출발하기 이전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포스트 모던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전이 있습니다. 그 전 단계를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당시대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 이전 역사라든가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현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있었다는 걸 전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이 있다면은 그 이전의 전 단계를 살펴봐야 돼요. 원조선, 고조선이 중요하다. 고조선이 발전했다. 고조선이 위대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이전 단계를 분명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 문명권은 시기적으로는 바로 신석기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1단계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에 뭐라는 말씀 것은 모문명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흔히 말하는 유아 문명권의 홍산 문화를 모문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어머니 문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하나만 낳겠습니까? 당연히 새끼를 여러 명 낳겠죠. 그렇다면 문화도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유아 문명론, 특히 그 중에서도 홍산 문화를 모문명 또는 모문화라 그랬을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 지역으로만 간 것도 아니고요. 북방 지역으로 간 것만도 아니고 만주 동쪽으로 간 것만도 아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조선의 핵이 되는 남만주에서 한반도까지 온 것만도 아닌 거죠.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홍산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더 발전시킨 것은 서남진에 있었던 중국 문명이에요. 반면에 우리 쪽의 문명은 이 지역의 생태환경과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의 세계관 또는 가치관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문화의 형식에서는 조금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홍산 문화를 바라볼 때도 일방적으로 우리 것이다. 그것은 중국인들이 홍산 문화는 일방적으로 중국 것이다. 중국의 원형이다. 중국 문화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공동의 문명으로서 홍산 문화를 설정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후대의 역사 과정을 보면은 적어도 원조선과 그 이후의 고대 국가 시절 때 우리 민족이 활동한 무대와 아주 가깝거나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개성성은 더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사학과 남한 사학의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은 신석기의 활동 무대를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북한 역사학이 가지고 있는 공간 인식이 우리 남한 역사학교가 다릅니다. 한반도와 요하유역부터 연해주 일대, 남만주 일대 이 지역 전체를 신석기인들의 활동 무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강은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 그리고 황해도 지역까지도 중시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의 틀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만 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런 과감한 주장을 하는데요. 초기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 돼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동강 유역의 유적과 유물을 보니까 다른 지역의 유적 유물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고유한 모습을 띄우고 있다. 이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은 현재 요동지방 아니면 요소지방에 있는 문화권과 대동강 유역의 문화권이 다르다는 주장으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동강 문화권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런 과감한 주장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물을 판단할 때 또는 사건을 판단할 때 지엽적인 요소만 갖고 결정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스타일의 차이를 가지고 본질의 차이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다릅니다. 스타일이란 것은 원형이 일치하고 그리고 구조주의자들처럼 구조가 일치하면은 스타일은 얼마든지 변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타일의 다름을 통해서 또는 스타일의 일부 유사함을 통해 가지고 같다 다르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북한의 이런 대동아 문화권 주장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 대신에 신석기대 연안을 쭉 올려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 전기, 후기, 말기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세분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주장까지 해요.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요. 신석기 문화는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신인 단계의 사람들의 핏줄로 잇대고 있는 조선 몇 유형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북한 주장은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까지 개성성을 주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신석기인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책 실제인 조선과도 직결된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신석기인들은 주변의 중국인, 일본인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주장을 놓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원조선 문명권의 신석기 문화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해륙적 특징. 왜냐하면 그동안은 육지적 관점에서 봤는데요. 바다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다와 육지 내륙을 이어주는 강이 중요한데요. 신석기 문화의 유적들이 어디서 주로 발견됩니까? 주로 바닷가의 폐청들이고요. 또 하나는 강으로 연결되는 강 주변 지역에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주거지를 비롯해서 초기 농경을 비롯해서 토기를 비롯해서 전부 다 강 주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다, 육지, 강 이거를 유기적으로 보는 해륙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또는 사물을 바라볼 때 이런 유기적 통일적 사고를 갖고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용어와 개념을 규정하고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만주 지역을 주목하는데요. 만주 지역 중에서도 요하유역이 가장 핵심이죠. 문화의 기준은 또는 문명의 기준은 학자마다 또는 집단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성을 둔 일반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흔히 말하는 만주 일대에서 문명이 가장 먼저 발전했고 그리고 가장 형태를 완벽하게 갖춘 것은 요하유역이에요. 즉 요소와 요동지방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문명적이라는 용어를 부여하는 겁니다. 요동지방에는 요동반도 남쪽에 대련지역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지만 요동반도 동남쪽에 내려가면 바다 한가운데 군도가 발달했습니다. 장산군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석성열도가 있고 또 먼 곳에는 해양도가 있고 해양도에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서안만 입구인 바로 압록강 하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이 요동에서는 일찍부터 신석기 문화가 발달한 것이죠. 그래서 원조선의 신석기 문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당연히 원조선의 핵심 영토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요동반도 남쪽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발해 문명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발해는 약 7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넓은 바다인데요. 우리는 보통 발해만 부르고 있지만 사실 발해는 독립된 바다로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아주 오래전에 고대 사서에 나오는 동쪽, 동해, 발해, 창해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발해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리적 인식 속에서는 바로 발해가 문명의 핵심지였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발해를 세에 두고 오른쪽에는 요동만 그리고 왼쪽에는 황하가 들어오는 이렇게 발해만 그리고 산동반도 북쪽에는 레주만이 있다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도군도가 점점이 징검다리쯤이 있어서 거의 막힌 바다, 소주중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발해 문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있고요. 발해 문화권을 주목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홍산 문화를 처음 소개한 분이기도 한데 이용구 선생이에요. 이 양반이 발해 문화권 얘기를 일찍부터 했고요. 저는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요한 문명과 더불어서 차라리 요한 문명보다는 발해 문명이라는 용어를 쓰자.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저는
해양사를 주전공하러 있으니까 해양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동지방, 요서지방, 황하하구지역, 그리고 산동반도 지역을 연결해 주는 것은 바다, 즉 발해거든요. 그러니까 발해 문명이라는 용어가 타당한 거죠. 그 구체적인 증거는 제가 앞으로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동아시아를 바라볼 때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북방 유목 문명권을 하나 설정합니다.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중화 문명입니다. 현재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지만은 점차 현재 중국 대륙으로 확장됐던 중화 문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3의 문명을 설정한 겁니다. 동방 문명. 당연하죠. 동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동방 문명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또 다른 면으로서는 동이 문명권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적, 즉 근대 초기의 고전적 문명 개념을 적용시켜도 북방 유목 문명보다는 오히려 동쪽에 있는 우리 문명이 훨씬 더 그 기준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북방 유목 문명 또는 초원의 문명을 인정하는데 왜 우리는 동방의 문명을 인정하지 않죠? 그 제가 말씀드린 동방 문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유화를 기준으로 해서 요소지방과 요동지방과 전 만주 일대와 한반도와 일본 열도와 그리고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칭 동아지중해죠. 저는 동방 문명을 주장하고요. 이 동방 문명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세 개의 문명이 교차하는 십자로가 어디겠습니까? 정치, 군사적 교차로, 그리고 물리의 거점 지역, 그리고 자원의 풍부한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발해 문명, 아니면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유화 문명,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요동과 요소지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야말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하는 싸움이 계속해서 사람들 간에 또는 정치 세력 간에 벌어진 겁니다. 선사시대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때문에 우리는 이 요동반도 그리고 발해만에 관해서 정확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지도는 선사시대의 해안선의 변천도를 중국 사람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한 거를 제가 시대별로 잘라놓은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맨 왼쪽은 선사시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현재와 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은 요동지방과 요서지방의 문화가 발전한 지역은 바다와 얼마나 가까운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견해에 큰 수정이 불가피한데요. 흔히 말하는 홍산 문화 지역도 바닷가와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홍산 문화, 전체적 유화 문명은 내륙과 함께 해양이 동시에 작동한 해륙 문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바다를 이용을 했고, 그래서 바다 연관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그들의 세계관이라든가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바다 연결된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은 무리한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홍산 문화보다 전 시기에 있었던 유화 문명 시기에 이를테면 흥룡화 문화라든가 또는 사회 문화라든가 이와 동일한 시기에 요동반도 남쪽과 장산군대에서는 소주산 문화 등등의 신석기 문화가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그 시대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 이렇게 발해 해안 환경이 변했구나. 유화 유역의 신석기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리해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농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농업 문명이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과 바다가 발전했기 때문에 오랜 문명이고요. 그리고 유목 문명적 성격도 띄우고 있습니다. 왜? 자연환경도 그렇고 생태환경도 그렇고 발견되는 유적과 그 속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은 유목 또는 사냥과도 연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는 겁니다. 요소지방은 지금은 보통 농목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농업과 목축을 겸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하유역의 신석기 문화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하문명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